이것 쓰라고. 내 주둥이에서 나오는 소음 차단에는 이게 직방일 것 같아서. 방독면 치료라는 잔혹한 가혹행위의 진실을 마주한 그녀는 아들을 구하기 위해 직접 최전방으로 향합니다. 평범한 어머니가 아닌 별 2개를 단 현역 장군의 모습으로 부대의 정문을 통과하면서 말입니다. 2025년 5월 경기도 연천 육군 제5보 병사단 열세부대. 어둠이 짙게 깔린 생활관은 20개의 숨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규칙적인 들숨과 날숨, 이따금 뒤척이는 소리가 뒤섞여 묘한 안정감을 주었지만 이등병 이진우에게는 그저 또 다른 긴장의 연장선일 뿐이었다. 통일의 열쇠가 되겠다는 자부심 넘치는 부대에 배치된 지 이제 겨우 3주. 모든 것이 낯설고 모든 시선이 가시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다. 진우에게는 남모를 고충이 하나 있었다. 바로 코골이였다. 사회에 있을 때는 그저 가족들의 가벼운 핀잔거리였지만 최전방 경계부대의 심장부인 이곳 생활관에서 그의 코골이는 적의 표적이자 전우애를 해치는 죄악이었다. 특히 생활관의 실세인 황태경 병장에게는 더더욱 그랬다. 아씨, 저 새끼 또 기관총 갈기네. 어둠 속에서 황 병장의 나직하지만 칼날 같은 목소리가 울렸다. 진우는 잠결에도 몸을 움츠렸다. 그의 바로 위 관물대를 쓰는 김민준 상병이 맞장구를 쳤다. 정말 고막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어제는 불침번 서고 와서 한숨도 못 잤습니다. 야, 이진우. 일어나봐. 황 병장의 부름에 진우는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심장이 발치까지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이병, 진, 우. 관등 성명을 대자마자 턱 밑까지 이불을 끌어올린 황 병장의 짜증 섞인 얼굴이 보였다. 너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다, 새끼야. 어떡할래?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군대에서 가장 흔하지만 가장 의미 없는 대답. 진우는 잠을 자면서 내는 소리를 어떻게 시정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튀어나온 말이었다. 시정? 내가 내 목구멍에 스위치라도 달았냐? 아가리 닥치고 자는 법이라도 있냐고. 죄송합니다. 황 병장은 혀를 차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움직임 하나에 생활관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는 진우의 관물대 앞으로 다가와 킁킁거리며 말했다. 이거 안 되겠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겠다. 김상병 따라와. 불길한 예감에 진우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황 병장과 김상병은 진우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고 생활관 밖으로 끌고 나갔다. 복도를 지나 도착한 곳은 싸늘한 타일과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세면장이었다. 야, 이진우. 내가 우리 소대원들의 쾌적한 수면 환경과 전투력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거든.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야. 군기 빠진 정신 상태에서 비롯된 행동이라고 본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정신 개조 클리닉을 열어주려고. 황 병장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집어든 것은 화생방 훈련 때나 보던 M17 방독면이었다. 낡은 고무와 플라스틱이 뒤섞인 불쾌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이것 써. 예? 귀 안 들리냐? 이것 쓰라고. 내 주둥이에서 나오는 소음 차단에는 이게 직방일 것 같아서. 진우는 저항할 수 없었다. 김상병이 그의 머리를 뒤에서 붙잡았고 황 병장이 거칠게 방독면을 얼굴에 씌웠다. 순식간에 시야가 어두운 정화통과 뿌연 렌즈로 가려졌다. 고무가 얼굴을 압박하고 숨을 쉴 때마다 슉슉거리는 자신의 호흡 소리만 고막을 때렸다. 극심한 공포가 엄습했다. 자, 이제부터 내 코골이가 얼마나 끔찍한 소음인지 직접 체험하게 해줄게. 이건 그냥 방독면이 아니야. 수면 장애 치료기다. 황 병장의 목소리가 방독면 너머로 웅웅거리며 들려왔다. 그 순간 머리 위로 차가운 물줄기가 쏟아졌다. 방독면과 얼굴 사이의 미세한 틈으로, 그리고 음성 진동판으로 얼음장 같은 물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컥, 컥. 진우는 숨을 쉬려 했지만 들어오는 것은 공기가 아니라 물이었다. 물은 순식간에 방독면 내부를 채우기 시작했다. 코와 입으로 물이 역류하고 그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으며 몸부림쳤다. 하지만 김상병의 완력에 꼼짝할 수 없었다. 살려주세요. 숨을 쉴 수가
시야가 흐려지고 폐가 터질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물속에 처박힌 듯한 극심한 공포와 질식감. 진우는 버둥거리다 의식을 잃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누군가 거칠게 뺨을 때리는 충격에 진우는 눈을 떴다. 방독면은 벗겨져 있었고 그는 차가운 세면장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황 병장과 김상병이 당황한 기색으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야야, 정신이 들어? 황 병장의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났다. 진우가 기절하자 덜컥 겁이 났던 것이다. 이 새끼 깡이 약한 거냐 연기하는 거냐? 아무튼 이진우. 오늘 일은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 알았어? 그냥 우리끼리 한 훈련이야. 내가 코를 너무 골아서 우리가 좀 빡세게 훈련시킨 거라고. 만약 이 일이 다른 사람 귀에 들어가면 그땐 이게 훈련으로 안 끝나. 내군 생활 전체가 지옥이 될 거야. 알아들었으면 대답해. 진우는 차오르는 구역질을 참으며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공포는 이성과 판단력을 마비시켰다. 그는 그저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을 뿐이었다. 목소리. 알겠습니다. 그날 이후 진우의 군 생활은 보이지 않는 감옥이 되었다. 밤이 오는 것이 두려웠고 잠드는 것이 공포였다. 억지로 잠들지 않으려 버티다 꾸벅꾸벅 졸기 일쑤였고 그러다 코를 골면 어김없이 세면장으로 끌려가 수중호흡 훈련을 받아야 했다. 물의 양은 날이 갈수록 늘어났고 질식의 고통은 점점 더 선명해졌다. 그의 영혼은 서서히 갉아먹히고 있었다. 같은 시각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도방위사령부. 대한민국 심장부 서울의 하늘을 지키는 수도방위사령부의 사령관실. 거대한 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 풍경을 등지고 선 여성의 어깨 위에는 은빛으로 빛나는 별 2개 소장 계급장이 달려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박서윤. 수방사 최초의 여성 사령관이자 군내에서도 손꼽히는 전략가였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과 빈틈없는 지위는 강철의 독수리라는 별명을 안겨주었지만 그런 그녀에게도 세상 가장 부드러운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아들 이진우였다. 사령관님, 아드님께서 보내신 편지입니다. 부관인 강 대위가 정중하게 편지를 건넸다. 박서윤 소장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훈련소 이후 자대에서 온 첫 편지였다. 그녀는 강 대위를 물리고 조심스럽게 편지 봉투를 열었다. 사랑하는 엄마께. 열쇠. 이병 이진우입니다. 이곳 열쇠부대 생활은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선임분들도 다들 잘해주시고 동기들과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밥도 맛있고 훈련도 할 만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얼마 전에는 아주 특별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화생방 훈련의 심화 과정 같았는데 방독면을 쓰고 물속에서 버티는 훈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자꾸 하다 보니 실력이 느는 것 같습니다. 선임들께서 제가 폐활량이 좋다고 칭찬도 해주셨습니다. 군대는 참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엄마도 건강 잘 챙기시고 너무 걱정 마세요. 저는 늠름한 군인으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휴가 때 뵙겠습니다. 충성. 박서윤 소장은 편지를 다 읽고 잠시 눈을 감았다. 아들의 씩씩한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 했다.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짠했다. 그러나 편지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내려가던 그녀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방독면을 쓰고 물속에서 버티는 훈련? 뭔가 이상했다. 5사단 보병대대 신병이 그것도 자대 배치 3주 만에 받을 훈련이 아니었다. 그런 식의 훈련은 정식 교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만약 비슷한 훈련이 있다면 UDTSEAL이나 SSU 같은 특수부대의 생식주 훈련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었다. 선임들이 칭찬했다는 뉘앙스도 마음에 걸렸다. 정식 훈련이라면 교관이나 분대장이 평가해야 마땅했다. 군대는 참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곳. 이 문장은 마치 무언가를 애써 포장하려는 듯 부자연스럽게 느껴졌다. 아들의 필체는 평소보다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오랜 세월 수많은 보고서와 작전 계획서를 검토하며 단련된 그녀의 직감은 이 편지가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님을 경고하고 있었다.
편지지 한 구석에 희미하게 번진 얼룩은 마치 눈물 자국 같았다. 가슴 속에서 차가운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녀는 인터폰을 눌러 부관을 호출했다. 강 대위, 지금 바로 5사단 인사참모에게 연락해서 제27여단 제2대대 5중대 이진우 이병의 최근 2주간 훈련 일정을 확인해주게. 공식적인 요청이 아니라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묻는 거라고 해. 최대한 조용하고 신속하게. 예,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강 대위는 박서윤 소장의 굳은 표정에서 심상치 않은 기류를 읽었지만 묵묵히 경례하고 방을 나섰다. 1시간 뒤 강 대위가 다시 사령관실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 역시 굳어 있었다. 보고 드립니다. 5사단 해당 중대의 최근 2주간 훈련 스케줄을 확인했습니다. 주간 정례 훈련, 정신교육, 개인 정비 외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특히 수중 훈련이나 비인가된 방식의 화생방 관련 훈련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박서윤 소장은 말없이 창밖의 야경을 응시했다. 서울의 불빛이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느껴졌다. 아들의 편지에 적힌 방독면 수중 훈련과 공식 훈련 기록의 부재. 이 명백한 불일치는 단 하나의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었다. 가혹행위. 단어가 머릿속을 스치는 순간 그녀의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 했다. 불안감은 순식간에 강철 같은 분노로 변했다. 감히 누구 아들인데? 아니, 누구의 아들이든 대한민국 군인이 부당한 폭력에 노출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녀는 다시 자리로 돌아와 책상 위에 놓인 아들의 편지를 가만히 쓸어보았다.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글자가 유독 아프게 박혔다. 아들은 지금 지옥 속에서 혼자 싸우고 있는 것이다. 엄마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 군인으로서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그 끔찍한 행위를 특별한 훈련으로 포장해서 보낸 것이다. 박서윤 소장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녀는 결심했다. 공식적인 채널을 통한 감찰은 너무 느리고 증거는 인멸될 것이다. 가해자들은 시간을 벌고 피해자는 고립될 것이다. 그녀는 직접 가야 했다. 수방사령관이 아니라 한 이등병의 어머니로서. 하지만 그녀가 가진 힘을 사용하지 않을 이유는 없었다. 강 대위. 예, 사령관님. 내일 오전 내 스케줄 전부 비우게. 국방부 회의는 급성 위경련으로 불참한다고 보고하고 대신 사령관용 검은색 세단과 운전병만 대기시켜. 행선지는 연천이다. 알겠습니다. 혹시 5사단에 미리 연락을. 아니. 박서윤 소장은 강 대위의 말을 잘랐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냉기가 흘렀다. 그 어떤 사전 통보도 하지 않는다. 열쇠는 조용히 그러나 정확하게 급소를 찔러야 하는 법이지.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거대한 폭풍이 조용히 소용돌이치기 시작했다. 아들을 위해 그녀는 이제 지옥의 문을 열어젖힐 열쇠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오전. 수도방위 사령부의 표식이 제거된 검은색 세단이 아침에 혼잡을 뚫고 북쪽으로 질주하고 있었다. 뒷좌석에 앉은 박서윤 소장은 굳게 입을 다문 채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무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평소라면 작전 지역의 지형과 주요 방어 거점을 머릿속으로 그렸을 그녀였지만 오늘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아들 이진우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젯밤 그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아들의 편지를 수십 번이고 다시 읽었다. 읽을 때마다 방독면, 물속, 선임들의 칭찬이라는 단어들이 심장을 날카롭게 후벼 팠다. 20년 넘게 군복을 입고 국가에 헌신하며 수많은 위기 상황을 지휘했지만 지금처럼 무력감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을 느낀 적은 없었다.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가장 안전해야 할 내부, 아들이 몸담고 있는 바로 그곳에 도사리고 있었다. 운전석의 김상병은 백미러로 간간히 박서윤의 표정을 살폈다. 평소 강철 같던 사령관의 얼굴에 드리운 냉혹한 그늘과 슬픔의 경계에서 그는 목적지에 다가갈수록 폭풍전야의 고요함을 느꼈다. 감히 목적을 물을 수도 말을 걸 수도 없는 압도적인 침묵이 차 안을 지배했다. 박서윤은 눈을 감고 아들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유난히 겁이 많았지만 누구보다 마음이 여리고 따뜻했던 아이.
벌레 한 마리도 함부로 죽이지 못하고 친구가 넘어지면 제1처럼 달려가 울음을 터뜨리던 아이였다. 그런 아들이 질식의 고통을 특별한 훈련이라 포장하며 엄마를 안심시키려 했다는 사실이 그녀의 가슴을 미어지게 했다. 아들의 편지는 살려달라는 비명이자 동시에 엄마를 지키려는 처절한 방어기제였다. 진우야, 조금만 버텨. 엄마가 간다. 차가 연천군 경계에 들어서자 박서윤은 눈을 떴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다. 차갑고 예리한 적의 심장부를 꿰뚫으려는 지휘관의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부관에게 받은 5사단 2대대의 정확한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오전 9시 30분 제5보병사단 2대대 위병소. 한가로운 아침 위병소 근무를 서던 박일병과 최상병은 멀리서 다가오는 검은색 세단을 발견하고 긴장했다. 번호판을 확인한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동그래졌다. 민간 차량 번호판이었지만 차종과 풍기는 위압감이 보통이 아니었다. 규정대로 차를 멈춰 세운 최상병이 창문 너머로 경례했다. 열쇠. 실례지만 어디서 오셨습니까? 조수석 창문이 스르르 내려가고 운전병인 김상병이 신분증을 제시하며 말했다. 수도방위 사령부에서 왔습니다. 사령관님께서 2대대 방문 용무가 있으십니다. 수방사 사령관님이십니까? 최상병의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렸다. 수방사 사령관. 투스타. 자신들의 직속 상급 부대도 아닌 대한민국 수도를 지키는 핵심 지휘관이 예고도 없이 이 최전방 대대 위병소에 나타난 것이다.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한 그는 즉시 위병소장에게 달려가 보고했다. 위병소는 순식간에 벌집을 쑤신 듯 소란스러워졌다. 잠시 후 허둥지둥 달려나온 위병소장 김중사가 세단 뒷좌석 문을 열려는 순간 문이 안에서부터 열렸다. 그리고 전투복이 아닌 단정한 사복 차림의 박서윤 소장이 차에서 내렸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그 어떤 위장크림보다 서늘한 카리스마가 흘러나왔다. 그녀의 시선은 위병소 너머의 부대 전경을 향해 있었다. 2대대 본부가 어디지? 나직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린 목소리였다. 김중사는 자기도 모르게 허리를 굽히며 손으로 방향을 가리켰다. 저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제가 바로 대대장님께 보고는 필요 없다. 안내해. 박서윤은 짧게 말을 끊고 앞장서 걸었다. 당황한 위병소 근무자들과 운전병이 그 뒤를 따랐다. 그녀의 등장은 조용했던 대대 전체에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연병장을 가로지르는 그녀의 모습을 본 병사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얼어붙었고 간부들은 저마다 다급하게 어딘가로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다. 2대 대장 오정규 중령은 아침 결제 서류를 검토하다가 행정보급관이 거의 울상이 되어 뛰어들어오는 모습에 미간을 찌푸렸다. 대대장님, 큰일 났습니다. 뭔데 이렇게 호들갑이야? 수방사령관님께서, 박서윤 소장님께서 지금 대대본부로 오고 계십니다. 오 중령은 귀를 의심했다. 뭐? 수방사령관이 왜 우리 부대에 와? 잘못 본 거 아니야? 아닙니다. 위병소에서 확인했고 지금 연병장을 지나고 계십니다. 사전 통보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오 중령의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다. 예고 없는 상급 부대 지휘관의 방문. 그것도 자신의 지휘 계통과 전혀 다른 군 내에서도 핵심 요직으로 꼽히는 수방사령관의 방문은 단 하나를 의미했다. 사고. 그것도 보통 심각한 사고가 아니라는 뜻이었다. 그는 황급히 전투복 매무새를 가다듬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복도 끝에서 걸어오는 박서윤 소장과 마주친 오중령은 거의 반사적으로 경례를 외쳤다. 열쇠. 대대장 중령 오정규입니다. 어쩐 일로 여기까지. 박서윤은 그의 경례를 가볍게 목례로 받으며 말을 끊었다. 그녀의 시선은 오중령의 어깨에 넘어 복도를 지나치는 병사들을 향해 있었다. 대대장실로 들어가지. 할 이야기가 있다. 대대장실에 들어선 박서윤은 오중령이 권하는 상석을 마다하고 창가에 섰다. 오중령과 뒤따라 들어온 주임원사는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릴 뿐이었다. 박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마치 혼잣말처럼 입을 열었다.
이곳 이대대에서는 아주 특별한 훈련을 진행한다고 들었다. 오중령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특별한 훈련 말씀이십니까? 그래. 신병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독면을 쓰고 물속에서 버티는 훈련. CBRN 훈련의 심화 과정이라고 하던데. 아주 창의적인 훈련 방법이야. 교범에도 없는 내용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시행할 정도면 대대장의 훈련 의지가 대단한 모양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오정규 중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방독면, 물. 그는 그런 훈련을 승인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었다. 이것은 명백한 사고 보고였다. 박서윤 소장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이곳에 온 것이다. 사령관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말귀를 못 알아듣나? 제5중대 소속 이병 이진우. 드디어 아들의 이름이 그녀의 입에서 나왔다. 그 병사가 최근 그런 훈련을 받았다고 하더군. 아주 인상 깊었던 모양이야. 집으로 보낸 편지에까지 자랑을 했어. 폐활량이 좋다고 선임들에게 칭찬도 받았다지. 박서윤은 천천히 몸을 돌려 오중령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분노를 넘어선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서늘함이 담겨 있었다. 그 자랑스러운 훈련병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군. 지금 당장 이병 이진우를 여기로 데려와. 오중령은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주임원사에게 명령했다. 당장 오중대에 연락해서 이진우 이병 작업 중이면 중지시키고 즉시 대대장실로 데려와. 5분 내로. 주임원사가 쏜살같이 뛰쳐나가고 대대장실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오중령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수방사령관이 한 이등병의 이름을 정확히 호명하며 편지 내용까지 은은 이 상황이 그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었다. 한편 오중대 생활관 뒤편에서 잡초를 뽑고 있던 이진우는 갑자기 헐레벌떡 달려온 행정보급관에게 이끌려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다. 너 무슨 사고 쳤냐? 왜 대대장님이 너를 찾으셔? 진우는 아무것도 모른 채 공포에 질려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대대장실 문 앞에 선 그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행정보급관이 문을 두드리고 안에서 들어오라는 목소리가 들렸다. 진우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창가에 서 있는 익숙한 실루엣. 단정하지만 위험 있는 모습.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그리워했던, 그러나 지금 이 장소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엄마? 진우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탄식이 흘러나왔다. 그의 목소리에 대대장실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오정규 중령은 엄마라는 말에 경악하며 진우와 박서윤 소장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박서윤은 굳은 표정을 유지한 채 떨고 있는 아들에게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녀는 아들의 흙 묻은 전투복과 공포에 질린 눈을 마주했다. 그리고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오정규 중령을 향해 말했다. 내가 이병 이진우의 어머니다. 그 말은 단순한 신분 공개가 아니었다. 그것은 선전포고이자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서곡이었다. 오정규 중령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예고 없이 들이닥친 수방사령관. 교범에 없는 가혹행위에 대한 정확한 지적. 그리고 그 피해자가 바로 사령관의 아들이라는 충격적인 사실.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순간 오중령은 자신의 군 생활이 오늘 이 자리에서 끝장날 수도 있음을 직감했다. 박서윤은 아들의 어깨를 감싼 손에 힘을 주었다. 아들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떨림이 그녀의 분노에 마지막 불을 지폈다. 그녀는 아들을 자신의 등 뒤로 살짝 물리고 다시 오정규 중령을 향해 섰다. 이제 그녀는 어머니가 아닌 지휘관이었다. 오정규 중령. 네. 사령관님. 자네 부대에서 벌어진 일을 나는 오늘 아들의 편지 한 통으로 알게 됐네. 정기적인 소원 수리, 간부 면담, 부대 진단. 그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매일 아침 상황 보고에 올리겠지. 그런데 그 시스템은 질식 직전까지 몰린 한 병사의 비명조차 걸러내지 못했어. 이유가 뭔가?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할 만큼의 냉기를 품고 있었다. 오중령은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는가? 대답할 수 없나? 좋아. 그럼 질문을 바꾸지. 박서윤은 한 걸음 다가섰다. 그녀의 시선은 오중령을 지나 그의 등 뒤에 굳어있는 다른 간부들을 훑었다. 이 아이에게 방독면 훈련을 행한 자들이 누구지? 그 쓰레기들 이름이 뭔가? 그 단어는 오중령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는 차마 자신의 입으로 부하들의 죄를 고할 수 없었다. 그것은 지휘관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동시에 비겁한 책임 회피였다. 박서윤은 그의 침묵을 비웃듯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보았다. 강철 같던 그녀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진우야. 엄마의 목소리에 진우는 고개를 들었다. 공포로 가득했던 그의 눈에 조금씩 안도감이 차올랐다.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엄마한테 말해줘. 누가 너한테 그런 짓을 했지? 그녀의 목소리는 한없이 부드러웠지만 그 부드러움은 주변의 간부들에게는 더욱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파고들었다. 진우는 잠시 망설였다.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본능적으로 남아있었다. 하지만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이곳까지 온 어머니의 모습을 보자 그의 안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차올랐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앞을 가리켰다. 하지만 손가락은 특정 인물을 향하지 않았다. 그는 입을 열었다. 제오중대, 황태경 병장과 김민준 상병입니다. 이름이 터져나오는 순간 오정규 중령은 눈을 질끈 감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박서윤은 다시 오중령을 바라보았다. 들었나? 황태경 병장, 김민준 상병. 지금 당장 그 둘을 여기로 데려와. 어떠한 설명도 하지 말고 그저 대대장이 찾는다고만 전해. 5분 주지. 예, 알겠습니다. 오중령은 주임원사에게 눈짓했고 주임원사는 거의 구르다시피 대대장실을 뛰쳐나갔다. 5분이라는 시간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대대장실에는 박서윤 소장의 차가운 분노와 진우의 가쁜 숨소리, 그리고 오중령의 자책감이 뒤엉켜 있었다. 잠시 후 문 밖에서 부산한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리고 황태경 병장과 김민준 상병이 들어왔다. 생활관에서 쉬고 있다가 불려온 듯 둘의 표정에는 의아함과 약간의 귀찮음이 섞여 있었다. 그러나 대대장실 안의 풍경을 보는 순간 둘의 얼굴은 급격히 굳어졌다. 잔뜩 겁에 질린 대대장과 주임원사, 그리고 그들 앞에 서 있는 사복 차림의 여성. 그리고 그 여성의 등 뒤에 숨어 있는 이진우, 열쇠, 병장 황태경, 상병 김민준. 대대장님 부르셨습니까? 황태경은 애써 침착하게 경례를 외쳤지만 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지만 이진우가 저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최악의 시나리오가 그려졌다. 박서윤은 그들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마치 사냥감을 뜯어보는 맹수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황태경 병장, 김민준 상병이라. 그녀가 입을 열자 황태경과 김민준은 자신들도 모르게 몸을 움찔했다. 처음 보는 여성이었지만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사단장에게서도 느껴보지 못한 종류의 것이었다. 자네들 아주 창의적인 병사들이더군. 전우의 콧꼬리를 치료하겠다며 수중호흡 훈련을 직접 개발하고 시행할 정도의 열정이 있다니 말이야. 황태경과 김민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수중호흡 훈련. 그들이 진우에게 협박하며 썼던 단어였다. 어떻게 이 여자가 방독면 안에 물을 채우면 질식감 때문에 폐활량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했나? 아니면 그냥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후임병의 모습이 즐거웠나? 박서윤은 한 걸음씩 그들에게 다가갔다. 또각또각 그녀의 구두 소리가 마치 사형 집행인의 발소리처럼 대대장실을 울렸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궁지에 몰린 황태경이 소리쳤다. 일단 부인하고 보자는 최후의 발악이었다. 김민준 역시 덩달아 고개를 저었다. 모르는 일이라고? 박서윤은 코웃음을 쳤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과 대화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다. 그녀는 오정규 중령을 향해 명령했다. 대대장. 예, 사령관님. 저 2명,
지금 즉시 모든 개인 장구 해제시키고 대대 영창에 입감시켜. 혐의는 직권 남용, 가혹행위, 폭행, 그리고 상관 모욕이다. 상관 모욕 말입니까? 오중령이 되물었다. 앞의 죄목들은 이해가 갔지만 상관 모욕은 섣불리 적용할 죄목이 아니었다. 박서윤의 눈이 번뜩였다. 그래, 상관 모욕. 나는 대한민국 육군 소장 박서윤이다. 그리고 저들은 내 아들을 폭행하고 모욕했어. 군인의 아들은 군인의 명예와 직결된다. 이해 있나? 오중령은 입을 굳게 다물었다. 수방사령관 박서윤. 군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모를 수 없는 이름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체념한 채 대기하고 있던 헌병대 간부에게 턱짓했다. 명령 수행해. 헌병들이 황태경과 김민준의 양팔을 붙잡았다. 그제야 모든 상황을 파악한 황태경이 발악하기 시작했다. 억울합니다. 저 이등병 새끼가 거짓말하는 겁니다. 저희는 그냥 장난을. 장난? 박서윤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날아와 그의 말을 잘랐다. 내 놈들의 장난에 내 아들은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 그 대가는 장난으로 끝나지 않을 거야. 군사경찰에서 아주 철저하게 조사하게 될 거다. 내 놈들이 입대해서 지금까지 저지른 모든 부조리, 사소한 폭언 하나까지 전부 다 파헤쳐서 군법이 정한 가장 무거운 벌을 받게 해주지. 내가 이 자리에서 약속하겠다. 황태경과 김민주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헌병들에게 끌려나갔다. 문이 닫히자 대대장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박서윤은 마지막으로 오정규 중령에게 말했다. 오중령, 자네와 해당 중대장은 직무유기와 지휘 태만으로 정식 감찰을 받게 될 거야. 이 시간부로 모든 지휘 권한을 부대대장에게 이임하고 대기해. 알아들었나? 예, 알겠습니다. 오중령은 힘없이 대답했다. 모든 정리가 끝나자 박서윤은 비로소 아들에게 다가가 그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가자, 아들. 여긴 더 이상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그녀는 진우의 손을 잡고 대대장실을 나섰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마주치는 모든 장병은 길을 열고 부동자세로 서서 그들에게 경의를 표했다. 그것은 소장 계급장에 대한 경의인 동시에 아들을 지옥에서 구해낸 한 어머니에 대한 경외였다. 대대 건물을 빠져나와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세단에 오르며 진우는 처음으로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박서윤은 아무 말 없이 아들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차가 부대를 빠져나가는 순간 진우는 창밖으로 열쇠부대라는 부대 마크를 보았다. 그에게 그 열쇠는 지옥의 문을 여는 열쇠였지만 오늘 엄마는 그 열쇠를 빼앗아 지옥의 문을 잠가버렸다. 경기도 연천을 벗어나는 검은색 세단 안. 부대를 빠져나온 차는 한동안 침묵 속에서 남쪽으로 향했다. 이진우는 흐느낌을 멈추고 창밖만 바라보았다. 그의 어깨를 감싸고 있던 박서윤의 손은 이제 그의 손을 가만히 잡고 있었다. 아들의 손은 생각보다 더 가늘고 차갑게 식어 있었다. 진우야. 박서윤이 나직이 불렀다. 병원부터 가자. 몸 상태, 마음 상태 전부 다 확인해야 해. 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아니, 괜찮지 않아. 박서윤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지휘관이 아니었다. 아들의 상처를 보듬어야 하는 어머니였다. 내가 괜찮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야. 몸에 난 상처보다 마음에 난 상처가 더 무서운 법이다. 엄마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 알아야겠어. 그녀의 따뜻한 말에 진우의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졌다. 그는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두서없이 털어놓기 시작했다. 밤마다 반복된 방독면 치료의 끔찍함, 코를 곤다는 이유로 받아야 했던 폭언과 무시, 황태경 병장이 자신의 관물대를 뒤져 멋대로 과자를 빼먹고 부모님 욕을 섞어가며 인격을 모독했던 사소하지만 비수 같은 일들까지. 그 모든 것을 방관했던 간부들의 무책임함까지도. 박서윤은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아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들을수록 심장이 얼음 조각에 찔리는 듯 아파왔고 분노는 이성을 마비시킬 만큼 들끓었다. 하지만 그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지금 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분노하는 지휘관이 아니라 모든 것을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엄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랬구나. 정말 힘들었겠구나, 내 아들. 그녀는 아들을 국군 수도병원으로 데려갔다. 사령관의 지시로 소집된 최고의 의료진은 진우의 상태를 정밀하게 진단했다. 신체적으로는 외상이 없었지만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불안장애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초기 증상이 보인다는 소견이 나왔다. 특히 질식 경험으로 인한 폐쇄 공포증 증세도 우려된다고 했다. 진단 결과를 들은 박서윤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한 아이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대가가 고작 영창 몇 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것은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썩어빠진 시스템이 낳은 예고된 재앙이었다. 같은 날 오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실. 급성 위경련으로 불참했던 사령관은 다시 자리로 돌아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개인적인 슬픔의 흔적은 사라지고 오직 강철 같은 결의만 남아있었다. 그녀는 수화기를 들어 직통 라인 버튼을 눌렀다. 상대는 대한민국 육군의 최선임자 육군 참모총장이었다. 총장님, 저 박서윤입니다. 박 장군, 몸은 좀 괜찮은가? 갑자기 위경련이라니 자네답지 않게. 송구합니다, 총장님. 사실은 위경련이 아니었습니다. 박서윤은 담담한 목소리로 오늘 연천에서 있었던 일을 보고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지만 개인적인 감정은 철저히 배제했다. 그녀는 이 사건을 상관의 아들이 당한 특수한 가혹행위가 아닌 대한민국 육군 이등병이 지휘 공백 속에서 겪은 인권 유린 사건으로 규정했다. 편지의 내용부터 병원의 진단 결과까지 모든 것을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하여 보고했다. 수화기 너머 참모총장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다. 보고가 끝났을 때 잠시 침묵이 흘렀다. 사실인가? 오사단에서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다는 게 사실이란 말인가? 한치의 거짓도 없습니다, 총장님. 알겠네. 당장 육군본부 감찰실, 법무실, 군사경찰 합동으로 특별감찰단을 편성해서 오사단에 급파하겠네. 자네 아들 일이라서가 아니야. 골마 터진 환부를 도려내야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 전원을 엄중 문책하겠네. 박 장군, 자네는 이번 일에서 잠시 빠져있게.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그게 맞아. 아닙니다, 총장님. 박서윤은 그의 말을 잘랐다. 제가 직접 나서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사건이 한 부대의 일탈로 끝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병영 문화 개선과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데 제 모든 것을 걸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녀의 확고한 의지에 참모총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내 결단을 내렸다. 좋아. 박 장군의 뜻이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아보세. 수방사령관이 다녀갔다는 소문, 그리고 그녀의 아들이 이 부대 병사였다는 사실은 순식간에 사단 전체로 퍼져나갔다. 대대는 말 그대로 초상집 분위기였다. 대대장과 중대장은 모든 지휘 권한을 내려놓고 대기실에 감금되다시피 했고 부대는 부대대장의 어설픈 지휘 아래 불안하게 돌아갔다. 오후 늦게 육군본부에서 직접 내려온 합동특별감찰단이 도착했다. 여러 대의 검은색 차량에서 내린 각 분야의 최고 베테랑 수사관과 감찰관들은 도착하자마자 대대와 중대의 모든 서류와 PC, CCTV 기록을 압수했다. 중대원 전원은 1:1 개별 면담에 들어갔다. 감찰관의 서늘한 눈빛과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니 사실 그대로만 말하라는 말에 그동안 황태경의 폭력이 두려워 침묵했던 병사들의 입이 하나둘씩 열리기 시작했다. 황태경 병장은 이진우 이병뿐만 아니라 저희에게도 상습적으로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PX에서 강제로 음식을 사오게 하고 돈을 주지 않은 적도 많습니다. 김민준 상병은 황 병장 옆에 붙어서 항상 가혹행위를 거들거나 방관했습니다. 행정보급관님과 소대장님께 몇 번 넌지시 말씀드렸지만 너희가 잘하면 그런 일 없다며 묵살하셨습니다. 진실은 복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이진우의 방독면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황태경은 생활관의 작은 왕이었고 그의 폭력과 부조리는 묵인과 방관이라는 토양 위에서 자라난 거대한 악의 나무였다. 다음 날 국군 수도병원 1인실. 박서윤은 밤새 아들의 곁을 지켰다.
진우는 오랜만에 악몽을 꾸지 않고 깊이 잠들어 있었다. 아들의 평온한 얼굴을 보며 박서윤은 책상 위로 배달된 감찰단의 1차 보고서를 펼쳤다. 보고서에는 제2대대 오중대에서 벌어진 온갖 부조리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단순한 폭행을 넘어선 인격 말살, 금품 갈취, 그리고 그것을 시스템적으로 은폐하려 한 간부들의 기만까지. 그녀는 보고서를 읽어 내려갈수록 분노보다 깊은 슬픔을 느꼈다. 이것은 비단 5사단만의 문제가 아닐 터였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부대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제2의 이진우가 신음하고 있을지 모를 일이었다. 처벌만으로는 부족하다.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가해자를 군복 벗기는 것으로 책임 간부를 보직 해임하는 것으로 끝낼 일이 아니었다. 병사들이 두려움 없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를 만들고 가혹행위를 인지한 간부가 이를 묵살했을 때 더 큰 처벌을 받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했다. 면회, 소포, 전화 등 외부와의 소통 창구를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낡은 관습도 모두 부숴버려야 했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 태풍의 진원지가 자신과 아들이었다면 그 태풍의 끝은 대한민국 국군 전체의 변화여야만 했다. 박서윤은 수화기를 들었다. 이번에 그녀가 연락한 곳은 육군본부가 아니었다. 국방부 장관님 비서실입니까? 수도방위 사령관 박서윤 소장입니다. 병영 문화 혁신을 위한 전군 제안건으로 장관님께 긴급 대면 보고를 요청합니다. 개인의 복수는 끝났다. 이제 국가를 위한 전쟁이 시작될 차례였다. 대한민국 국방의 심장부 국방부 장관실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박서윤 소장은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장관과 육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군 수뇌부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제5보병사단 제27보병여단 예하 제2대대에 대한 특별감찰단의 최종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장관님 그리고 총장님, 이 보고서는 단순한 한 부대의 비위 사실 보고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군의 병영 문화가 얼마나 깊이 병들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조직 기능 부전 진단서와 다름없습니다. 박서윤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태풍을 품은 힘이 있었다. 그녀는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아들의 사례를 데이터로 활용하여 병영 내 소통 부재와 지휘관의 책임 회피, 낡은 인권의식이 어떻게 한 병사를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가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문제는 황태경이라는 일탈한 병사 한 명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런 일탈이 발생하고 지속될 수 있도록 방치하고 심지어 동조한 시스템의 부재입니다. 이에 저는 처벌을 넘어선 근본적인 병영 환경 개선을 제안합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브리핑 자료를 펼쳤다. 첫째, 국방 헬프콜 기능 강화 및 1303 군사경찰 신고 채널 분리 신설. 기존의 국방 헬프콜은 심리상담 기능에 집중시키고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군사경찰이 직접 운영하는 별도의 신고 채널 1303을 신설. 신고 시 발신자 정보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가상번호 시스템을 도입하고 모든 신고는 국방부 군사경찰단 중앙수사대로 직접 접수되어 하향식으로 사건을 배당함으로써 부대 내 은폐 시도를 원천 차단. 둘째, 지휘관 지휘자 책임 명료화 규정 신설. 부대 내 가혹행위 발생 시 가해자 처벌과 별개로 해당 부대의 분대장급 이상 지휘자 및 간부에게 직무유기가 아닌 지휘감독 소홀 책임을 우선 적용. 특히 사건을 인지하고도 묵살하거나 은폐하려 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가혹행위 공범에 준하는 징계 기준을 적용하여 모르는 척하는 것이 더 큰 위험을 초래한다는 인식을 명확히 각인. 셋째, 병사 마음건강 지원 사업 확대. 군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외에 병사들이 원할 경우 외부 민간 전문 상담기관과 연계하여 정기적인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면 지원. 모든 상담 기록은 군에 보고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오직 병사의 회복을 위해서만 사용. 넷째, 스마트 열린 병영 정책. 불필요한 사유로 면회, 전화, 소포를 통제하는 행위를 명백한 직권남용으로 규정.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생활관 내 공용 영상통화 부스를 설치하여 가족과의 소통을 보장함으로써 병사의 심리적 고립을 방지. 박서윤의 제안은 파격적이었다. 군의 오랜 관행과 지휘관의 권위를 정면으로 뒤흔드는 내용이었다.
몇몇 장성들의 얼굴에 불편한 기색이 스쳤다. 그러나 현직 소장, 그것도 피해자의 어머니가 모든 것을 걸고 던진 이 제안의 무게를 누구도 가볍게 여길 수 없었다. 침묵 끝에 국방부 장관이 입을 열었다. 박 장군, 자네의 뜻 잘 알겠네. 썩은 살을 도려내는 고통이 따르겠지만 더 늦기 전에 수술을 시작해야겠지.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네. 아니, 반드시 관철시키겠네. 그날의 회의는 오사단 가혹행위 사건으로 명명되었고 박서윤이 제안한 혁신안은 대한민국 군대의 지형을 바꾸는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이 되었다. 수개월 후 군사법원의 판결은 신속하고 단호했다. 주범 황태경 병장은 상습 폭행, 가혹행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징역 5년형과 함께 불명예 전역 조치되었다. 그의 병적 기록부에는 파면이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졌다. 공범 김민준 상병 역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국민들의 더 큰 분노를 산 것은 간부들이었다. 지휘감독 소홀 및 가혹행위 방조 혐의로 법정에 선 2대 대장 오정규 중령과 중대장 행정보급관은 전원 강등과 함께 정직 처분을 받았다. 이는 사실상 진급길이 막히고 군 경력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는 중징계였다. 가만히 있었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군 전체에 똑똑히 보여준 판결이었다. 이진우는 병원과 집에서 심리치료를 받으며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군에서는 그에게 의병 제대를 권유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제 군 생활을 그렇게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도망치는 것 같아서 싫습니다. 끝까지 마치고 제 발로 당당하게 위병소를 걸어 나오고 싶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과거의 두려움이 없었다. 대신 상처를 극복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함과 깊이가 자리 잡고 있었다. 진우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육군훈련소의 신병교육 조교로 보직을 변경했다. 그는 자신의 끔찍했던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이제 막군 생활을 시작하는 훈련병들에게 부조리에 맞서는 법과 동기를 존중하는 법을 가르쳤다. 특히 그가 진행하는 마음의 편지 시간에는 수많은 훈련병들이 쉽게 털어놓지 못했던 고민들을 쏟아냈고 진우는 그들의 첫 번째 상담사가 되어주었다. 그는 누군가를 괴롭히는 열쇠가 아닌 누군가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되는 법을 스스로 터득하고 있었다. 1년 후 늦여름의 어느 주말, 육군훈련소 면회실. 이제 곧 병장 진급을 앞둔 이진우 상병은 자신을 찾아온 어머니와 마주 앉아 있었다. 계급장이 하나 더 늘어난 그의 어깨는 전보다 훨씬 넓고 듬직해 보였다. 엄마, 여기 훈련소 식당 밥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다음엔 꼭 한번 드셔보셔야 하는데. 그래? 우리 아들 입맛에 맞다니 다행이네. 두 사람의 대화는 평범한 모자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다. 더 이상 그들에게 소장과 이등병의 어색함은 없었다. 그때 면회실 한쪽 구석에서 한 훈련병이 안절부절 못하며 공중전화 앞에서 망설이는 모습이 보였다. 진우는 잠시 양해를 구하고 그 훈련병에게 다가갔다. 무슨 일 있나? 충성. 아닙니다. 괜찮아, 말해봐. 무슨 고민이라도 있어? 저기 벽에 붙어있는 번호 보이지? 무슨 일이든 정말 힘들면 저기로 전화하면 돼. 내 편이 되어줄 거야. 진우의 따뜻한 말에 훈련병은 용기를 얻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박서윤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녀가 시작한 거대한 태풍의 끝에서 아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있었다. 면회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박서윤은 생각했다. 그녀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지옥의 문을 열었지만 정작 아들은 그 잿더미 속에서 스스로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를 찾아냈다.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외침과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 그 기적은 오사단 가혹행위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기록되었고 대한민국 군대는 더디지만 분명하게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아낸 이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전설이 되었다. 오늘 사연 모음집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은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사연 모음집에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